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불빛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거기에다가 반점은 마스크로 가려서 좀 뵐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평생 사실 국제정치를 공부한 학자였고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국립외교원장, 우리는 어공이라고 불렀는데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대상만 달라졌지 외교관을 교육하고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외교안보연구소를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공무원이었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분석했던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은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있었던 참사에 밤새 좀 초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막내 아들이 밤에 안 들어왔거든요. 친구 집에 가서 잔다고 얘기는 했지만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새벽까지 좀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약간 소름이 좀 끼치고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생각보다는 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제 질서의 격변이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나 또는 다른 많은 곳에서 강연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경제만 이런 것들만 주로 불렀죠. 저는 기업 강연이 드문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미중 관계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사람의 심리 상태와 최근에 이런 사고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개인의 삶과 국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우리가 견뎌내야 할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깊이 공감합니다. 결국 우리가 국제 질서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생존 전략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65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자세히 설명하면 한 100분에서 120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 맞춰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고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지난 30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대별해봤습니다. 지난 30년 우리는 탈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해필 30년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원 제너레이션을 얘기할 때 30년을 얘기합니다. 지금이 오늘 주제에도 있지만 신냉전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학계나 언론이나 실제로 국제정치에서도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신냉전이 과거의 미소냉전과 똑같을 수가 없고요. 특히 중국이 과거의 소련과는 달리 거의 모든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의존 때문에 이것을 신냉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오류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왜 탈냉전 시간이 그러면 이 전쟁으로 끝났느냐 하면, 탈냉전을 규정짓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있고요. 서구식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무역과 자본주의가 세계 공통의 질서가 됐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 질서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기구나 또는 환경 레짐이나,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 150, 60개국이 합쳐서 뭔가를 전 지구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탈냉전의 질서 또 하나 더 있죠. 그거는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용어에 집중됩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의 피스라는 뜻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치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유엔이라는 기구가 유사하게 있지만 각국의 정부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정치에 비해서 절대적인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는 가장 강력하게 이 국제기구들이 상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WTO가 의미가 있었고요. IMF, 우리에게도 상처 중에 하나는 IMF가 국제 통화를 관장하고요. 특히 유럽은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고 마치 만들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관장하는 질서 속에 안정을 이루었고요. 우리는 세계화가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말하는 팍스 아메리카노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와 대외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약세로 돌아서고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1991년에 그야말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강국이었지만 그야말로 도전자가 완전히 사라진 무소불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까지 미국은 미국의 부를 더블링할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세계 1위의 국가인데 그 소득이 단 10년 만에 더블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9.11 미국이 가장 강할 때 마치 어떤 조물주가 소설을 쓴 것처럼 각본을 쓴 것처럼 미국 최고의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과 경제력의 상징인 무역 빌딩이 불과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들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이 자체가 미국을 흔들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미국이 오히려 평화의 시대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미국은 45년 2차 대전 이후부터 늘 전쟁을 해왔습니다. 적이 있어야 오히려 미국의 정당성과 힘이 유지되는 정당화되는 구조를 가져왔었는데 이 10년 동안은 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르완다라든지 앙골라라든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미국은 전례 없이 헤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것을 다시 적을 상정합니다. 물론 전면에 등장한 것은 테러리즘입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는 War on Terrorism, 테러에 대한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시점에서 불과 40-50명의 테러리즘, 뭐 그 배후에는 알카에다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를 두고 소련과 같은 전쟁을 하기에는 뭔가 구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인 전쟁이 테러 뒤에 누가 있다, 국가가 있다. 그게 바로 두 개의 전쟁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세 개 국가를 악의 축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거기에다 4개 국가를 더해서 깡패국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단, 리비아, 쿠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은, 근데 미국이 그것은 일종의 미국의 정책이 흔들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로소 아프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라크는 그들이 약속했던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라크도 얼버무린 정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이 가진 월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실 2008년에 이 세계적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떠받쳐준 것은 중국과 신흥국가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온몸으로 막아내는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부터 미국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1위 국가가 된 것이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900년 경이면 이미 미국은 모든 통계에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영국 대영 제국이었지만 이미 약해지는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945년까지
고립주의를 고집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중심부를 비껴나면서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190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5개 정도의 도전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5개 2위 국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도전자라면 또 바로 붙어야 되니까요. 2위 국가가 이거의 국가군이 있었습니다. 쇠퇴해가는 영국, 전쟁을 했다가 망한 독일, 그 다음에 핵무기로 있어서 미국과 냉전을 격화시켰던 소련, 그리고 80년대에 일본, 그리고 이 중국 5개 국가입니다. 국력을 가장 간단하게 종합국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종합국력 한 8위 정도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군사비와 GDP를 합칩니다. 우리가 GDP가 한 12에서 11이라고 군사력, 군사비는 6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합국력이 8위 정도 됩니다. 2위였던 국가들이 미국의 40%를 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로 가까이 갔던 중국을 제외하고요. 최고로 가까이 갔던 일본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37%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환율 공격 하나에 지금의 경제 현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중국이 40%가 안 됐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9.11 직전입니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직전에 중국이 40%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70% 정도 됩니다. 물론 중국의 구매력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매우 거친 통계로 말하자면 70%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일본과는 다른 것이고요. 이제는 미국도 피 흘리지 않으면 중국을 제압할 수 없는 마지막 막바지라고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저것이 새로운 트렌드의 출발점이자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유럽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로 국민투표로 결정된 것이 2016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이 둘은 속성이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브렉시트에 깔린 것은 영국 first입니다. Great Britain first.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해서 트럼프주의는 America first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유지해온 팍스 아메리카나 또는 세계화 질서 또는 탈냉전 질서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EU가 세계화의 가장 앞선 기관이었는데 처음으로 주요 국가가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국제협력이 각자 도생보다 불리하더라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니까 트럼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30년 동안 시작했던 질서는요 팍스 아메리카나하고 세계화입니다. 지금은요 호전적 민족주의, 국제정치에서는 세계화의 반대말을 파편화라고 합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파편화 우리나라 단어 중에 딱 맞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전 세계가 도전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거리입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탈냉전,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메가트렌드의 특징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거를 수용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가치에 기반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했던 것도 그 자유, 인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것들이 다 저 가치들입니다. 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여기에 인권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같이 흔들립니다.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민주주의의 결과입니다. 푸틴이. 중국은 좀 다른 경우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리더를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뽑은 이후에는 권위주의로 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두타르테가 그랬고요. 이번에 룰라한테 졌지만 보소나로라는 분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로 가고 시민을 그리고 의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입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6년에 드러났듯이 지나치게 투기 경제로 간다는 것이고, 200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은 과거에는 제3세계의 문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갈등입니다. 저는 향후 우리에게 또 다른 30년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갈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하나는 뉴노멀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은 워낙에 해석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핵심은 뭐냐? 그냥 번역하면 새로운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오역이 됩니다. 뉴노멀은 옛날의 정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불경기가 오면 호경기가 오고 혼란이 오면 과도기가 오면 이것이 안정기가 오는데, 지금 시기에 시스템 자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흔들리는데 다음에 대안이 나타나지 않아서 과도기가 마치 정상처럼 장기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식 권위주의나 독재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자본주의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중요해집니다. 2016년에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은 옥스퍼드라는 사전회사가 그 해의 키워드로 2016년의 키워드로 뽑았던 단어입니다. 왜 해필 2016년이냐? 옥스퍼드가 포스트 트루스를 뽑은 이유는 바로 국제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실보다는 입장, 사실보다는 의견, 팩트보다는 페이크가 작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선거 때 민주주의 국가와 합쳐져서 수많은 선동과 음모 이론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젤렌스키가 한 3, 4개월 전에 항복하는 딥페이크 영상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다 조작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도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요, 사회가 불안하니까 선동이, 음모 이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흉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대안을 보지 못합니다. 정치가들도요, 민주주의 약점이 이겁니다. 4년, 5년 또는 길어야 8년입니다. 10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연장을 했지만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활용하려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적 이익이 국가적 이익이나 민족적 장기적 이익을 훨씬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정권에서 이만큼만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겨가는 이러한 연속성이 없어지고요. 전임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포스트 트루스, 선동에 약한 대중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늘리려는 정권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되는 겁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는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다 내가 뉴스에서 봤다 그러면 좀 강력한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뉴스 스스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현상입니다. 미중 관계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5개의 영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군사 충돌, 대만과 한반도가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 군사 충돌은 5가지 영역 중에 가장 위험하며 또 가장 아직까지는 서로 무력 시위 정도입니다. 통화, 일본을 한 방에 보냈던 겁니다. 중국은요, 그 사연을 일본이 어떻게 미국한테 굴복했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고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달러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20%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체제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당대회에서 아예 시진핑 주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식 발전 모델이 서구식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보다 낫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주장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다 반대하죠. 한국을 포함해서 선진국들에게 평균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14개국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혐오도 평균 80%입니다. 우리도 80%고요. 90%에 육박하는 일본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AALA 지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제3세계라고 불렀던 국가,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런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주장이 먹히고 있습니다. 경제기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이미 트럼프 때 한 방 붙었죠.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중국이 이미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무역 비중이 9%에 불과합니다.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시들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물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마트라고 아시죠? 한국에 와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가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적인 슈퍼마켓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회사가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지금의 미국의 IT 기업들은 피고용이 적지 않습니까? 고용 효과가 적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피고용인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월마트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가장 많이 갔던 슈퍼마켓도 월마트였습니다. 왜요? 싸거든요. 미국의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쩌면 미국 전체의 물가를 잡아줄 정도의 슈퍼마켓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의 물건의 60%에서 70%가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얽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으로 이렇게 싸웠던 작년의 무역 통계가요 7,500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였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첨단 기술에서 디커플링이 약간 일어날 뿐입니다. 미국과 세계는 중국에 중독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숫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60 플러스와 110 플러스인데요. 자, 이게 앞으로 진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편, 미국 편 진영 대결 했을 때 국가의 숫자입니다.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숫자 60개국이 좀 넘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미국이 공식적인 언급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Allies and partners. 동맹과 우방국이라 그럽니다. 동맹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일본, 나토죠. 그 밑에 우방국이라고 하면 사우디,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국가들입니다.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옆에 110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 숫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살펴봤을 때 이게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편이 될 수 있죠. 적어도 중국한테 취약점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이 수수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60개 중에 50개국 정도 이상이 교집합입니다. 다른 국가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불균형적인 것이 우리죠. 우리가 30% 정도가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제품 1054개가 중국에게 50% 이상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75%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의 숫자는 550개입니다. 여기에는 물질, 요소수라든지 히토류 같은 건 다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교집합이다는 한 가지 통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뭔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는 미중 한쪽으로 진영을 선택하면 불리한 국가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글로벌 영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기지만 중국 스스로도 중국은 장기전으로 본다는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중국의 안방이거든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이 지역은 중국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미국한테 꺾이면 중국은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활을 건 지역입니다. 특히 4개의 지점들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클래싱 포인트, 충돌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한반도고요. 두 번째가 동중국해입니다. 센카쿠 조호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가 대만 양안이고요.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줄을 쭉 끄면 이것이 바로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는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여기가 막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여기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게는 돌파선이고요. 미국에게는 봉쇄선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분단 구조를 우리는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져도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단 구조 때문에 북중러 한미일로 나누는 진영에, 특히 한미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분단 구조가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지점 중에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딜까요? 제일 위험한 지점은 금방 나오죠. 대만 양안입니다. 시진핑이 3기 연임이 되면서 대만이 더 위험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대만의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만은 별로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만에서 붙으면 미국과 중국은 그것이 파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파국이라고 해서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겠죠. 저는 그러나 적어도 향후 10년 내로 대만에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냐? 첫 번째는요, 키신저가 자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제가 키신저를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에서 붙을 여유가 없다. 특히 중국이 장기전을 보고 있고요. 한 가지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막 자기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서기장을 뛰어넘은 주석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봉쇄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제를 일으키는데 올인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삼연민님이 흔들리고 중국의 권력 구조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저는 향후 5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뭐냐? 한반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남북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선이 2개가 열려 있습니다. 중국을 다루기도 힘든데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물론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갈리던 유럽이 단결해서 반중 반러 전선에 참여했습니다. 나토는 더 커졌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날개도 트인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략적으로는 이게 두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키신저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소련이 강했을 때 중국을 불러들여서 소련과 중국을 이간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을 수월하게 유지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지금은 중국이 강하니 러시아와 손잡아라. 이것을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독재자를 좋아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벽에 부딪힌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미국 국민들은 러시아 국민들을 소련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2번째는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계획은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붙게 만들고 미국은 2개의 전선이 생긴 것 버립니다.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한반도도 이즈음에 진영 대결을 강화하면 북중러가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일이 동맹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미국 내부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은 세계의 전선이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약간의 위안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강력한 성명을 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조만간 ICBM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 참 역설적입니다만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의 이름이 커트 캠벌이라는 분입니다. 백악관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이랍니다. 차관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작년에 비공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대중정책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비스포크 전략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인데 모 전자회사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단어가 됐습니다. 맞춤형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소련과 할 때는 그냥 동맹만 유지해도 서로 다른 진영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한테 중독되지 않는 나라, 그 중독이라는 표시를 왜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 개, 수십 개의 이슈별로 네트워크를 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자,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3개짜리 3국짜리가 바로 오커스입니다. 호주, 영국, 미국의 3자 동맹입니다. 4개짜리 뭐죠? 쿼드입니다. 쿼드. 우리 정부가 가입하겠다고 하다가 미국한테 거절당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쿼드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쿼드의 진짜 중심이 뭐냐면 인도입니다. 미국은 인도가 미국한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국을 대체할 완벽한 대체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경제도 성장 잠정기력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맞닿아서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 판단을 못하고 쿼드에 가입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바이든이 방한 직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의 생각은 어떠하냐? 쿼드는 원래 4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로 충분하다. 거절한 겁니다. 5개, Five Eyes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보동맹체입니다. 자, 이슈가 다 다르죠. D10, 그 작은 글씨로 G7. D10은 민주국가, 가치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10개 국가의 모임입니다.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PF 13입니다. 자, 미국은 이거 외에도요 수십 개를 만들면서 촘촘하게 중국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한테 바라는, 미국이 바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겁니다. 바이든이 쿼드는 거절하고 5월에 와서 삼성, 현대, SK를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IRA를 비롯해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효용 가치는 미국에게, 자, 이거를 동맹이나 혈맹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옥도 달려가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막스가 자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지금 이윤으로 움직이고 한국의 효용 가치는 바로 IPEF에 있습니다. 여기에 칩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그쪽에서 최고거든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4가지 전략 영역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관리한다. 미국처럼 시장 중심적인 나라가 국가가 관리하는 분야 4가지를 정했습니다. 물질, 히토류, material, 히토류를 비롯한 물질입니다. 희귀광물. 그리고 BBC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칩입니다. 이 4개 분야는 미국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는 대표적. 근데 우리가 히토류만 빼고요, 이용 가치가 큰 BBC가 세계 선두권이거든요. 바이든이 자기의 대외 정책, 바이든의 대외 정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 이거 참 특이한 말입니다. 좀 뜬금없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대외 외교를 얘기했을 때 결국 중산층의 일자리와 중산층의 부흥을 위한 대외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르지 않고
트럼프 2.0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며칠 있으면 또 선거가 있을 텐데요. 여기를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러스트 벨트라고 부릅니다. 죄송하지만 동국 최강도 러스트 벨트에 속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미국의 모든 선거를 결정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공화당이 안 되고요. 중간에 있는 농촌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은 안 됩니다. 모든 승부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2016년에 힐러리가 여기서 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요. 2020년에 여기가 변심해서 다시 바이든을, 그것도 며칠째 개표를 장기화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여기를 잡지 못하면 권력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러스트를 벗기지 않으면, 녹을 떼내지 않으면 진다. 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녹을 벗기는, 녹슨 것을 벗기는 야만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니 시간이 걸리겠죠. 미국이 제조업을 다 상실했는데. 그래서 쓰는 방법이 바로 friend shoring입니다. 이미 괜찮게 키운 기업들을, 공장들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으라도, 세제 혜택을 줬으라도. 그래서 그래서 SK, 현대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5월 20일 바이든이 온 진짜 목적입니다. 저는 경제동맹이라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동맹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윤 중심으로 움직이셔야죠. 그런데 경쟁의 동맹이라는 이 말 한 개 받고 우리는 실제로 미국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진짜 경제동맹이라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우리는 제외시키는 게 맞았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우리는 60%의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1년간만 유예를 했습니다. 중국을 잠깐만 살펴보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봅니다. 미국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간다. 이건 중국의 고위층한테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면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하겠다. 미국은 뜨는 해이고 중국은 반대네요. 미국은 지는 해이고 중국은 뜨는 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긴다. 그 시점이 2050년인 겁니다. 2049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더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쌍순환. 중국은 덩샤오핑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내순환, 내수 경제를 중심으로 자급자족 중심이었고, 그 이유는 외순환,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통상개방국가형을 채택함으로써 오늘의 중국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가진, 사실은 근데 쌍순환이라기보다는 내순환에 치중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말하는 밸류 체인이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미국이 지금 중국을 빼고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과거와 같은 발전은 힘들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까 커트 캠블한테 도발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당신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내핍 생활에 선수되는 것을 강구하는 것 같다. 이들은 견딘다고요. 화웨이가 삼성처럼 만들다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벽돌폰으로 돌아가도 중국 사람은 견뎌낸다. 러시아를 금융 제재를 하면서도 오히려 때리는 유럽이 더 아프고 제3세계가 죽어나가고 있다. 북한을 저렇게 고립시켰어도 북한도 붕괴시키지 못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서 붕괴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약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중국을 훨씬 더 빨리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시진핑의 3년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방해를 하고 중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겁니다. 향후 30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겁니다. 전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로 돌아간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가 뭘까요?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하고 실제로는 전쟁하지 않으면서, 자, 그러면 이게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좋아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스트레스, 패권 갈등을 다른 국가에게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네 가지 지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그런 지점을 툭툭 건드리면서 또는 압박하면서 자기들의 충돌을 전가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간보고 경고하는, 우리에겐 길고 지리한 소모전에서 우리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치나 이념보다, 그리고 거대 담론보다 우리 것을 요소요소에서 챙겨 나가야 하는, 우리가 미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전 회장은 스플린터넷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양자 컴퓨팅에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인터넷 세상을 반으로 가려서 스플릿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교체하려면 한 200년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200년 이후를 전망하는 사람들의 저는 뇌구조가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3, 40년은 이런 꼴로 간다. 한마디로 누구도 누구 하나를 완벽히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좀 보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전문가들은 한국과 너무 닮은 꼴이다, 한반도 한국 전쟁과 너무 닮은 꼴이다, 계속 한국식 해결. 우리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전쟁의 모습도 너무 비슷하고 결과에 대한 하나의 대안도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이 됐는데요, 주로 145텐의 인천 상륙 작전이 주로 1년에 일어났죠. 나머지 2년은 한쪽에서는 휴전회담을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죽어갔습니다. 소모전으로. 그래서 38선과 휴전선이 매우 유사하죠.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먹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해봤자 그 길 지키기에 압박만 되고 다시 나토하고 경계선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동우크라이나만 집중하고 있고 전체 우크라이나를 분쟁 지역화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식 해결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젤렌스키가 재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양보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전쟁이 길어지면요, 전쟁 피로감으로 이들의 권력에도 동요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겠죠. 제가 신냉전이 확정적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과거의 신냉전과 다르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신냉전이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미국이죠, 당연히.
저는 미국에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미국을 전공했고요. 미국의 외교를 전공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미국이겠죠. 근데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죠.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속으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토에 가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나토가요 냉전의 상징이죠.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가 유럽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붕괴된 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그냥 사라졌는데 나토는 남아 있었어요. 그때 미국과 유럽의 욕심은 뭐냐? 나토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히려 확대시켜서 지역의 유엔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동맹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자로서 역할을 하자. 그게 받아들여졌고 특히 러시아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넓어졌고 우크라이나까지 오게 되자 러시아가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원래 처음으로 나토가 옛날로 돌아가는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갔어요. 그게 뭐냐?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하는 반중 반러 동맹이 다시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초청되어 갔습니다. 아시아 대표 선수로 4개 국가, 한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그리고 경제수석께서 그날 얘기하셨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고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30% 이렇게 의존하고 있고 1050개, 540개가 50%, 70%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신남방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사실 기한했고 만들었다는 사람이 오리지널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그러나 이거는 치밀하게 장기간을 두고 우리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사드 때, 중국이 사드 때 우리를 너무 밀어붙였다는 것서 미국 편으로 너무 가게 만들었다는 게 중국 내부의 반성입니다. 사실 사드는 중국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죠. 한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혐오도가 80%인데요. 중국은 아직까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러시아 사람들의 한국인 호감도는 90%를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는 옛날 얘기입니다. 뭐에 꽂혔는지 팔도라면에 꽂혀가지고요 1년에 6억 2천 개씩 먹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대러 경제 제재를 해도요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단 무기 지원, 얼마 전에 푸틴이 얘기했죠.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뭔가 마쿠의 딜이 있어서 미국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토하고 두 번째는 청와대 제1차장이십니다. 나토하고 앞으로 우리가 협력하겠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역키신저 전략을 얘기했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이간 못 시키니까 두 번째 차선책으로 뭘 하냐?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는 나토를 끌어오고 러시아 문제는 아시아 국가를 끌어가는 방식으로 두 동맹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할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요,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아닙니다.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공급망 재편은 두꺼운 책을 찢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책은
찢어지더라도 너덜너덜해진다. 네 가지 국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와중에서 네 개 국가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이 정말 중요시하는 국가들입니다. 아시아에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특수한 관계들을 가진 국가입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입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에 금융 제재를 한 국가는 아시아에서 한 국가 4개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입니다. 이들은 다 빠졌어요. 인도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와 기름을, 석유를 시장가의 3분의 1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G20 개최국입니다. 푸틴 초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코위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초청했습니다.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쿼드가 미국은 인도를 불러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겠는데 인도는 오히려 중국과 인도 사이 이 쿼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SCO 중앙아시아 회의에 가가지고 푸틴한테 꾸짖었습니다. 전쟁 그만두라고. 왜 우리가 인도부터 못합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이 유엔 가가지고 중국, 미국을 세계를 위해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일갈하는 그 정도의 리더십을 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완전히 미국에 엎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편해졌습니까? 아니요. 아까 경제수석이 얘기했을 때 주가가 확 떨어졌죠. 제 주식도 확 떨어졌습니다, 그날. 그런데 중국의 표현이 조금 약간 살벌합니다. 우리나라 나왔는 비판들은 다 황구시보입니다. 기관지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은 아니에요. 중국은 점잖게 그게 나왔을 때 한중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시적 문구를 붙입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너 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했을 땐 한국이 조금만 자율적인 모습만 보여줘도 이해합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이 칩4나 IPEF에서 미국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러시아도 한국이 대러 금융 제재하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레드라인이 있거든요. 러시아는 우리가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 미국 말 듣고 완전히 발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에 가망이 없을 때는 한국이 약한 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참을성을 가질 겁니다. 일본이 다자주의에서는 중국 막 욕하는 것 같죠. 우리보다 더한 것 같죠. 근데 양자회담에서는 엄청나게 중국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조차도요. 근데 한국은 너무 올인하고 있다. 북한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10시 10분까지 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15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보시면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건 아마 첩혈상홍이라는 것 같은데요. 국제정치에서 안보 딜레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비 경쟁의 다른 말이 안보 딜레마입니다. 왜 모든 국가는 무기를 적당히 갖거나 아니면 무장 해제하면 평화가 올 텐데 저렇게 악착같이 군비 경쟁을 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국제정치에서 안보 딜레마입니다. 왜냐? 최악은 지금처럼 총 겨누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최악은 나만 총을 놓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차선은 그대로 무기를 갖고 서로 위험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최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시에 총을 내려놓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뒤에 총을 갖고 있어 딱 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저 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최대한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안보 딜레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고, 중국과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저렇게 계속 지구를 몇 번 박살내고도 남는 양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똑같이 미국과 중국과 북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요,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한테 네 거 다 내려놔. 나를 믿어. 나는 착한 쪽이니까 널 살려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이 미쳤냐 그러겠죠. 내가 널 믿고, 특히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 내려놓고 죽었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저렇게 전쟁을 당한 것을 목도한 북한이 절대로 먼저 핵을 포기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내가 핵을 내려놓고도 안 죽을 거라는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일단 핵부터 포기해.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크게 얘기하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 아니면 외교죠. 조금 세분하면 네 가지겠죠. 그냥 이대로 가자. 그 다음 외교를 통한 해결을 하자. 이쪽은 온건한 쪽이고, 강한 쪽도 두 개로 나뉩니다.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전쟁은 아니지만 압박하자, 제재로. 아니면 전쟁하자. 전쟁은 아무리 우리나라에 보수든 강경파든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압박으로 붕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우제 같아요. 북한 압박한다고 20년 전부터 얘기하던 사람 아직까지 연고비 타고 있어요. 왜 붕괴 안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자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가 이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90년대 말에 2000년 되기 전에 어떤 선교회에서 지구 종말이 나온다고 맷을 맺히라고 얘기했잖아요. 꼭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우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붕괴하면 봐라 붕괴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북한은 붕괴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핵까지 가졌죠. 이제 북한은 살아갈 길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계속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선택은 뭘까요? 내버려 두거나 해결하는. 이게 진보 보수는 나눌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관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몇 가지 제가 북한 붕괴는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밥의 고깃국.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김일성이 굶주린 북한 백성을 향해서 이밥의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이 밥은 쌀밥입니다. 근데 저건 북한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굶고는 있지만 북한한테 제일 중요한 게 경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한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90년대부터 체제 위기를 겪은 북한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안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안보만 중요하죠. 북한은 안보가 절대적입니다. 2018년에 분위기 좋았을 때 김정은이 자기 인민들한테 가장 한 말이 뭐냐? 이제 안심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보다 50배 잘 사는 남한, 군사력도 압도적이고 재래식 군사력, 거기다 세계 1위의 미국 국가의 핵억지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 문제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본을 상대하는 북한의 고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한미일 북중러라 그러지만 한미일 결속만큼 북중러는 결속이 없습니다. 북중 관계 6년 반 동안 문 닫았다가 트럼프가 가까이 오니까 시진핑이 문을 열었어요. 저거 해결 안 해주고는 북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키신저를 자꾸 하다 보니 제가 키신저바 같이 되는 건데 전 키신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책은 외교로 어려웠던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100년간의 평화를 설명하는, 자기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썼던 논문인데요, 최근에 그것을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산물이다.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힘을 보여주고 화내고 북한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거는 감정 소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안정과 자제와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을 얘기합니다. 안보를 힘을 통한 평화를 할 것이냐, 평화를 통한 안보를 할 것이냐. 중요하죠. 근데 이미 우리는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안보는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오히려 과잉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저 파란색이 아랍 국가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둘러싸여서 살아남은 힘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3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냐 안정적인 삶이냐 아니거든요. 저는 이스라엘과 같은 환경이나 안보를 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 되면 다 포기하고 전 국민의 병영화, 군사화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평화를 통한 안보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이 향후 30년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줄 가장 큰 대외 환경 변수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치트키가 뭐냐? 우리가 미중을 움직일 수는 없는데 한반도가 미중한테 활용도가 적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4개 지점 중에 한반도는 언제 활용도가 제일 높아지고 언제 활용도가 제일 작아지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활용도가 제일 높겠죠. 남북이 사이가 나빠야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가 자기의 주무도가 되는 겁니다. 남북이 적어도 평화 공존을 해야만 미중은 다른 데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먼 이야기하고 칩시다. 적어도 안정을 관리하고 아까 자제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바로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보니 정치적 국내 정치를 위해서 대외 환경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러시아 말을 들었는데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한류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남미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러시아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왜 그러냐 얘기를 해보면 한국은 자기들한테 최고의 모델이다. 이번에 우즈벡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우즈벡은 부잣집이든 가난하든 대학생들의 꿈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모든 수술을 한국 와가지고 기회의 꿈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아는 교수의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의 꿈의 나라인데 동시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처럼 위협적이지 않다. 잘못 곡해하면 호구로 보냐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엄청난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해륙국가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원래 반도죠. 저도 이미 워낙 많은 사람이 쓰니까 한반도라고만 쓰는데요, 이 반도라는 말의 페닌슐라는 절반이란 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일본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도는 자기들은 온도고 한국은 반도라는 뜻입니다. 그게 마치 말이 시가 돼가지고 반쪽짜리 국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 해륙국가로 바꿔야 된다. 우리도 실제로 고구려는 우리는 대륙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엄청난 해상국가였던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한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만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떼어내고 한국을 그 자리에 넣어서 자기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원천 기술과 시장 사이에서 우리가 끼인 것도 되지만 미국은 우리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 없이 절대로 반도체 굴기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에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치열하게 정부가 나서서 우리 이익을 챙겨야 한다.
그냥 경제동맹이나 혈맹이라는 이름으로 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